매일 수학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습관을 잡으려면 수학 공부를 통해서 습관을 잡는 것이 가장 쉽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아이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어린 애기 1학년 엄마들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밖에서 많이 뛰어오고 자전거 너무 많이 타고 뭐 이래가지고 들어와서 저녁 먹고 나면 자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그래, 건강한 것으로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 밖에서 많이 뛰어오고 와가지고 자야 되는 애한테 수학 공부 시킨다고 붙들고 있으면 그건 애도 고통이고 엄마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 시간을 이제 효과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없으면 좀 기다려야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학습 재능보다 신체 운동 재능 또는 음악 예술 재능, 이런 게 더 뛰어난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바깥에 나가서 뛰어노는 욕망, 이걸 좀 이렇게 잘 컨트롤 해야 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이건 10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경우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를 통해서 공부 습관을 잡는다, 자기 주도적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데, 그 구체적인 이제 방법은 이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하고 약속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좀 차분할 때, 대낮에는 애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이래야 되니까 어렵고, 이제 저녁을 물리고 난 다음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정해서, 그것도 매일 해야 하니까 최소한의 분량만큼 최소한의 시간만 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지금 제가 그 3월달부터 한 학기 내내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되거든.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애게 이래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막 쪼아 붙여가지고 막 진도를 팍 나갔다가 어떤 날은 또 때려치웠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매일 해야 되니까 그 습관을 잡으려면 그 대신에 아이가 마음의 부담을 덜고 아이고 이것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이제 덤빌 수 있도록 양을 최소화하고 시간도 아주 짧게, 그 대신에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도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 왔다 가는 날 이런 날은 이제 쉬고, 또 뭐 아주 절친이 놀러 왔다 애들 데리고 그런 날 쉬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막상 해보면 일주일에 평균 나흘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건 이제 매일 하는 거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시간을 정해서 아주 조금의 양을 가지고 이제 공부 습관을 잡는다. 이게 수학 공부 기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는 일상적인 이 수학 공부 시간 동안은 교재를 뭘로 한다고요? 예, 교과서를 가지고 한다. 그 교과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 가장 우수한 교재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무시하죠.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요즘 이제 학교 사물함에 두고 오니까 대부분 집에서 문제집 가지고 던지는데 이것처럼 그 짱구지도 없죠.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네. 짱구집 가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자기주도적 수학공부 습관을 잡으려면 여분의 교과서를 사야 한다. 제대로 하려면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좀 게으른 사람은 우리 아이가 지금 3학년이다. 그러면 4학년과 2학년의 교과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하다 어려울 때 지난 학년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고 최소한 이런 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어야 되죠. 초등학교 때 아이를 수학 공부 때문에 공부방에 보낸다. 또 학원에 보낸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초등학교 때 특히 그 중학년이나 저학년 때 애를 이미 나한테 맡긴다. 이러고 수학 공부를 잘하기는 어려워요. 어쩌든지 이제 뚜껑이 열리더라도 엄마가 컨트롤 해야 하고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개념들을 착실하게 아이와 함께 구체물을 가지고 작업해보는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수학 공부 습관을 잡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일상적인 수학 공부를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엄마와 함께 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 정해진 하루 시간의 70%를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수학 공부예요. 그리고 20% 정도는 뭐 한다고요? 확인한다고 했죠. 확인의 가장 좋은 교재는 수학의 김책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이제 이른바 문제집 또는 수학 교재를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연습에 거의 공부 시간을 대부분 다 투자하죠. 개념은 안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뭐 대충 대부분 문제집을 하나 택해가지고 그걸 풀리는 것 또는 학습지를 받아서 그걸 꾸준히 하는 것 이걸 수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이제 수학 공부가 아니고 어쩌면 연습, 훈련 이런 개념이니까 아이가 사용하는 수학 공부 시간에 그 대부분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결국 이게 시간이 흘러가서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지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이게 다 표시가 나는 거죠. 전부 개념 이해 부족 때문에 수학 공부 못하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과서와 익힘체를 가지고 개념을 늘 확인하는 작업 이걸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8岁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걸 꾸준히 해야 되죠. 자,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수학 공부 습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성취 정도를 이제 가늠해보는 거죠. 자, 학교 가면 이제 뭐 단원 평가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수학 공부 습관을 잡아서 해보고 학교에 단원 평가를 쳐보는 거라.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얻는 성취 정도를 가지고 이제 아이의 연간 수학 공부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뭐 연간 학습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잠수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이 아이가 토끼인지 아니면 거북인지 아니면 달팽이인지 유형을 이제 유형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수학 공부에 굉장히 재능이 있다. 이러면 이제 비유하자면 토끼 같은 거죠. 빈바퀴를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수학 공부 어려워하고 더디다. 이게 거북이죠. 거북이보다 더 느린 놈이 달팽이다. 그러니까 달팽이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팽이 같은 애는 달팽이에게 맞는 연간 학습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엄마가 할 일이야. 이건 학원에서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애들은 그냥, 학원은 그냥 잘하는 애들 데리고 다니고, 몰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학교 시험 쳐가지고 막, 100점 맞으면 프레카드 걸줘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진짜 보잘것없는 비대한 학원들이, 그 대서초등학교 무슨 중간고사 치고 나면, 뭐,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뭐, 그런 뭐, 100점 받은 애 없으면 뭐 할게요? 성적 향상 정도를 또 프레카드에 붙이는 거야. 20점 이상 향상, 뭐 5학년 3반 누구 이래가지고 이제 손님이 유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수학 공부 습관을 잡고, 이 수학 공부 습관도 안 잡고 그냥 단어 평가 들이대가지고 우리 애가 못한다, 우리 애 수준이 이렇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한번 수학 공부 습관을 잡아서 한 학기 동안 해보고, 교과서와 익힘책을 엄마들이 인터넷으로 따로 구입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10분 정도, 1학년 같으면 10분 정도,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두 수의 비교 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앞에 6개, 7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수를 세는 법,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이 구체물들에 대해서 그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0 이걸 가지고 대응시키는 1대1 대응, 이런 것들을 다 6가지, 7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수 단원 보면 1학년 교과서 보니까 두 수의 비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6개, 7개의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해야 제대로 된 두 수의 비교가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암기한 거야, 암기. 자, 암기해서 1학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초적인 개념들이 잘 안 잡히면요, 나중에 커서 4학년, 5학년 갔을 때 이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힌 것이 어떤 다른 영역을 다룰 때 다 빵꾸가 나요. 그래서 애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중고등학교 가면 다 수학학원 다니죠. 중학교 가면 특히 다 수학학원 다녀요. 다 선행학습 하는데 대부분이 수학을 포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대학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수학이라고 했어요. 영어는 변별력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영어는요, 미국에 10년 살다 온 놈이나 잠수원에서 우리 애처럼 대충 한 놈이나 다 만점이다. 그러면 재수 없어가지고 뭐 하나 틀리고 이럴 수 있죠. 한두 개 틀린 거 가지고는 변별력이 없다고 했어요, 영어는.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평균이 28점씩 나오는 시험에서 100점 맞는 놈은 전국권이지, 전국권.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는 수학이 결정해. 먹고 사는 건 영어가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요즘은 영어도 먹고 사는 일에 별 도움 안 돼. 다 잘하는데 뭐. 우리 애 하잖아요. 내 캣죠? 2주 전에 내려와가지고 아빠 강의할 때 앞으로 잠수내 하라 하지 말고 다 호주 보내라 하더라고. 왜? 호주에서 뭐 10년인가 살다 온 놈이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수업 시간에, 그죠? 10년씩이나 호주에서 살다 왔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막 살락살락 하니까 막 애가 부러워가지고 우리 애가 상처받은 거라. 그래가지고 왜 자기는 어릴 때 호주를 안 보내줬나는 거야. 근데 그 말 듣고 그래 미쳤지, 우리가 잠수는 할 일이 아니고 대치동 사람들처럼 뭐 미국에 호주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지는 거죠. 엄마들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내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애를 만나서 속상하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럴 때 그래 니는 영어 못하니까 뭐 그냥 수학으로 뭐 먹고 살아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아무 문제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죠. 제가 그래서 그 아이, 우리 애가 내려와가지고 계속 호주 보내라고 강의하래.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니는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 외국 경험도 없으면서 이만큼 하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네가 지금 어릴 때 그 본 그 비디오의 양이 얼마고, 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외국 나가서 교환학생 가거나 유학을 가게 되면 충분히 많은 이제 그 이렇게 영어와의 접촉이 있게 되고 이러면 너는 그 비약적으로 실력이 늘 기초가 이미 다져져 있다,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내가 계속 강조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첫날은 계속 호주 보내라고 강의하라 하지만 둘째 날쯤 되니까 이제 애가 마음이 변한 거라. 그래,
내가 학원도 안 다니고 이 정도 하면 진짜 훌륭한 거지 하면서 애가 딱 다시 이제 그 자존감을 회복한 거죠. 우리가 국내에서 뭐 잠수내 뭐 지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호주에서 10년 살다 온 애보다 잘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또 외고 나온 애들 수도 우리 애 다니는 과는 외고 애들이 대부분이라 서울의 그 메이저 외고들 출신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다 영어 잘하고 막 이래요. 우리 애는 뭐 잠수내에서 아무리 영어 좀 했다 하더라도 그가 명함도 못 내밀어. 영어로만 보면. 근데 꼭 영어를 그렇게 외국에 갔다 온 놈만큼 잘할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걔들은 그 시간 동안 거기에 투자한 만큼 우리 애는 또 다른 장점들이 길러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말 체읽기를 충분히 했다든지. 영어도 보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서 키신저 이펙트 들어봤어요? 우리 막 발음 좋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헨리 키신저는 독일계 유태인이죠. 미국 국무장관을 했는데 옛날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그 냉전을 종식시키고 그 평화를 정착하게 한 아주 유명한 국무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과 협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아주 유명해진 분인데 키신저라는 분이 발음이 완전 개판이거든.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왜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인수위원장 하던 숙명여대 총장 하시던 여자분이 옛날에 막 뭐지? 영어 뭐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하면서 그 언론에 대고 오렌지라는 발음을 뭐 어린지 뭐 이렇게 발음했다가 개망신 당한 적이 있어. 왜? 그 유창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발음. 근데 키신저를 딱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하고 예, 말을 막 미국 놈처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는 내용, 그죠? 생각, 마음 이걸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 키신저는 진짜 발음 나쁜데 그죠? 그 상대방 국가와의 관계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신저 이펙트라고 불러요. 이걸 영어 교육의 세계에서 보니까 엄마들이 지금 멀뚱멀뚱한 거 보니까 키신저라는 사람을 모르네. 자, 키신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나온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펙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알겠지? 자, 슈왈츠제네거는요 LA 주지사를 했어. 알아요? 영어 배우지만 이 사람도 독일계 출신, 독일계 미국인. 그러니까 슈왈츠제네거도 발음이 개판이에요. 독일 발음이 왜 딱딱하고 막 이렇죠. 프랑스나 뭐 이런 발음하고 많이 다르니까. 근데 이 슈왈츠제네거 그런 개판인 발음을 가지고도 LA 주지사를 경험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죠. 주지사 하는 동안 아주 좋은 정책을 많이 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또 그래가지고 슈왈츠제네거 이런 애들 때문에 뭐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중에 하나인 누구? 조지 크루니가 뭐 또 LA 주지사 출마하겠다고 뭐 설치고 있구만. 주지사가 되면 나중에 대통령 출마하겠다 해놓고.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효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 유창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하다. 내용. 우리말 체계 충분히 하고 생각이 깊고 자 이러면 자기 생각을 서툰 발음으로라도 잘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말을 계속 했죠. 각자의 장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애가 내한테 한 말은 이제 아빠 강의하러 가거든. 잠수내 하러 가지 말고 호주 보내라. 이 말은 자기가 속상하다 이 말이니까 위로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그 표면적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너머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죠. 이제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수학 공부하면서 엄마들이 아이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뭐 뚜껑 좀 열린다고 포기해보고 뭐 엄마는 정신과 가고 아는 학원 가고 이러면 안 돼. 어쩌든지 붙들고 앉아가지고 애하고 부딪혀보고 해야 내 꼬라지도 알고 주제 파악이 되는 거죠. 아 나는 내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스스로 고상한 줄 알지 전부 다 엄마들이. 그죠? 자기 의의를 쌓고 막. 근데 아이하고 이제 함께 살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이 내게는 하나도 없구나. 이걸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그 수학 공부해보면 금방 안다니까. 이게 이제 주제 파악이죠, 주제 파악. 그걸 알아야 내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돼요.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키우는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내가 전에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보다 공부를 덜 했거나, 그죠? 내보다 학벌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 다 무시했는데, 제가 아이를 딱 입시를 치르고 나서 군대를 보내고 이러면서 내가 새로운 눈이 자꾸 뜨여지는 거예요. 야, 내보다 먼저 대학 입시를 치른 부모들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보다 먼저 군대를 보낸 부모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다 무시하죠. 노인들 뭐 무시하죠. 젊은 엄마들 뭐 효성타운에 노인들 많이 사니까 효성타운 이사 안 올라가잖아. 거기 가면 퇴직한 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 많고, 막 엘리베이터 만나면 잔소리하고, 막 새로 이사 오면 막 텃세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교장 무시하잖아. 근데 그 교장 되려면 보통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꼭 교장 아니라도 저렇게 60, 70씩 살면서 수많은 과정을 거친 거죠. 그 이제 존경심이 생긴다니까. 살면 살수록. 좀 있어봐요, 이제. 우리 젊은 엄마들 늙어가봐. 80대 노인들 보면 진짜 존경심 생긴다니까. 수많은 뭐 어려움들, 질병들, 고통들, 절망들 이런 걸 다 이기고 80까지 살아 계시는 거라. 시어머니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봐요, 직접. 아이하고도 해보고 이제 내 주제 파악을 하고 겸손해지고. 안 해보고요, 어떻게 대구 엄마들은 애를 그렇게 때려요, 뭐 이런 엄마들 만나면 내가 진짜 참 할 말이 없어요. 뭘 해봐야 알지. 얘가 엉뚱한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제대로 습관을 잡아서 한 학기 정도라도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해보고,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 구체물을 가지고 작업하고, 실제로 바둑아니나 이런 거 가지고 아이하고 세워보고요. 수학,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생활 속에서 알아봅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거라, 이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만, 아이들한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계속 경험하게 하고, 젓가락도 세워보고, 뭐, 밥그릇도 세워보고 이러면서, 그 다음 단원에 가면 이제, 1, 2, 3, 4, 5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1, 2, 3, 4, 5라는 건 진짜 어려운 기호거든요. 이거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방금 조금 전 단원에서 세워본, 그죠? 바둑알 하나, 또는 뭐 밥그릇 한 개, 이걸 이제 1이라고 표기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거기 7살, 8살짜리 꼬마들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해를 못 한다니까? 왜 그래 약속하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무조건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교과서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개념이 잡히도록 저학년 때 돕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외우게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빵꾸가 나고 수학 공부 습관도 엉망이 되고. 이건 간단한 것이라도 외워지지만 나중에 근의 공식 이런 거 있죠. 근의 공식 알아요? 그럼 무조건 외워가 되겠어요? 근의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이걸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제부터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항상 수학 공부는 개념 이해가 다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산술적은 70%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개념 이해만 되면요, 그 다음 문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뭐 고등학교 가면 뭐 새가 빠지게 하니까 엄마들이 수학 공부, 그 집에서 하는 수학 공부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죠. 두산동화나 천재해법 사다가 풀리는 게 문제, 그 수학 공부가 아니고, 또는 뭐 학습지 뭐 웅진 싱크빅이나 뭐 눈높이나 뭐 구몬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교과서를 들고 아이와 함께 직접 작업해 보는 거, 이게 공부라니까. 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도 잘하고 몸으로 그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내가 만나본 수많은 엄마들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안 돼 있어. 왜? 엄마들도 수학 공부 해본 적이 없거든. 그냥 억지로 외워가지고 구구단을 왜 외우는지 모르고 외웠죠. 그리고 빨리 외우면 빨리 일찍,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빨리 외우면 일찍 집에 보내주더라. 구구단을 오늘 몇 단까지 외우는데 외운 사람부터 선착순 집에 보낸다는 거야. 제가 어릴 때는요, 국민교육헌장을 빨리 외우면 집에 보내줘. 그럼 내가 항상 제일 빨리 나왔어. 1968년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만들었거든. 그리고 온 국민을 하여금 그걸 외우게 했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국민교육헌장을 빨리 외운 사람이 빨리 일찍 집에 가는 거라. 우리는 너무 빨리 외워가지고 항상 복도에서 또 친구 기다렸잖아. 여유 부려가면서 막. 제 전성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거든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니까. 4학년 때 반장도 하고 그랬어. 그러다가 그 4학년 2학기 때 그만 친척집으로 팔려가는 바람에 이제 엄마를 떠나서 이제 친척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야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래? 사양길이죠, 사양길. 자, 그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그 제대로 한 수학 공부 습관을 가지고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조금씩 엄마들이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짓의 10분의 1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애게 이거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걸 이제 맨날 하는 거야. 맨날 하는데 하루에 30분씩 시켜봐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미칠락 하지. 바깥에서 놀아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뭐 만화도 봐야 되고 학교에서 하라는 것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태권도도 가야 되고 피아노도 가야 되죠. 여학생들 발레도 시키더라. 수영도 하고 뭐 하는 거 많네. 이런 거 많아? 우리 겸이 엄마 보니까 뭐 뇌호흡도 시키고 뭐 바이올린도 하고 뭐 하여튼 장안에 산다는 유명한 거 다 하고만. 그러니까 저학년 엄마들은 뭐 불안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저것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수학 공부는 조금만. 그래가지고 진짜 가볍게 애들이 덤빌 수 있게 만들고, 자, 그 대신에 그걸 매일 하는 거라. 그러면 습관이 잡혀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습관이 안 잡히면 안 돼. 옛날에 잠순에서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엄마 중에 그 유명한 분 있죠. 서로맘이라고. 강미선 씨라고 있어요. 대화명, 잠순의 대화명 서로맘이었는데 이 아줌마가 나중에 교육대학원 가고 이래가지고 유명한 수학 전문가가 됐어요. 뭐더라, 뭐 강미선 수학연구소 이런 거 차려가지고 책도 많이 냈잖아요. 그 아줌마가 낸 옛날에 유아 수학교육 책 중에 처음 나온 책이 뭔가 하면 수학은 밥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뭐 절판되는지 모르겠네. 수학은 밥이다 보면 어릴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수학 공부를 밥 먹듯이 습관을 잡아가는 거라. 밥을 하루에 3끼 매일 빠지지 않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 공부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렇다고 막 캠핑 가는데 막 수학 들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쿨하게 다 내려놓고 물안경하고 이런 거 수영복하고 이런 거 들고 가야지. 거기서도 뭐 하겠다고 치사하게 진짜 참. 캠핑 가면요 동화책도 들고 가면 안 돼. 사실 들고 가려면 뭘 들고 가는가 하면 이제 옛날에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자연관찰책 그래 그런 거 캠핑에 관한 설명을 한 책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있었는데 캠핑 어떻게 하는지 뭐 낚시는 어떻게 하는지 텐트는 어떻게 치는지 이런 그림책들이 있더라고. 지금은 이제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건 들고 가도 되죠. 자, 그렇게 제대로 해서 이제 학교 단원평가 같은 데 들이대 보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나오는 성취 정도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판단하는 거지. 판단해서 이제 우리 아이의 그 실력을 수학적 재능을 가늠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야. 또 여기에 변수가 있죠. 유전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유전인자 탓만 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 결정론이 되는 운명 결정론. 그게 아니고요. 그래 유전자의 뭐 이렇게 한계를 우리가 크게 초월할 수는 없지만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돕는가에 따라서 아이가 받은 재능을 잘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재능을 없앨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교과서의 김치를 가지고 하고 구체적인 구체물을 가지고 하는 작업 이걸 해야 돼. 이걸 다 생략하면 안 돼. 교과서에 보면 그래서 1학년 교과서 보니까 막 두꺼하게 막 카드 막 이런 거 붙어 있죠. 구체물 가지고 못하면 그거라도 하라는 거라. 그거 빨리 좀 뜯어가지고 좀
애 책의 분량을 좀 줄이고, 애들이 수학책이 두꺼워 봐요. 벌써 막 쫀다니까. 저는 우리 애 키울 때 고등학생인데도 수학의 정석이 너무 두꺼워서 혹시 우리 애가 부담을 느끼까 싶어 그걸 내가 다 잘게 쪼갰잖아요. 이야기했죠? 지금도 있어요. 우리 집에 수학 정석 다 쪼갠 거. 가능하면 애가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부담이 안 되도록 잘게 쪼개는 거죠. 아니 저는 잠순의 영웅부법 책 이것도 그래요. 저 두꺼워가지고 막 반은 부록인데도 괜히 들고 있으면 언제 읽을고 싶죠. 그래서 내 잠순의 영웅부법 책도 다 쪼갰다니까. 파트별로. 그렇게 해서 가볍게 이제 가볍게 수학공부 습관을 잡고 가볍게 하도록. 꼭 명심해야 돼요. 또 한다고 또 매일 잡는다고 애 밤마다 잡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애들 3학년쯤 되면 수학 포기하는 거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쓸데없는 학습자면서 계속 반복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구체적인 조작 작업, 어릴 때는 우뇌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교구 사용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수학 그림책 이야기도 했고 이렇게 습관을 잡아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한 6개월에서 1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원평가 결과를 보고 아 우리 아이의 수학적 재능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뭘 해요? 연간 계획을 짜는 거죠. 연간 계획을 짜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보통의 아이들 이 보여요? 자, 보통의 아이들은 학기 중에는 학기 진도를 따라 하고 그죠?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전 학기의 복습과 다음 학기의 예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의 아이들의 이제 연간 학습 계획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우리 저것도 나눠줬는데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 전 수학 교과 과정을 한 표로 A4 용지 한 표로 딱 만들어서 옛날에 우리 코팅해서 다 나눠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교과 과정이 개정되는 중이라서 5, 6학년 교과서가 안 바뀌어서 아직 그걸 못 만들고 있는데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연간 이 수학 교과 과정 초등 1학년, 6학년까지 수학 교과 과정 표가 있죠. 잠순의 책사도 있고 잠순의 애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 책에도 있어요. 자 그걸 복사해서 코팅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거실에 애들하고 공부하는 탁자 밑에 딱 넣어놓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는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가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운전해가지고 어디 놀러 갈 때도 그냥 무조건 뭐 기름 넣었다고 차가 달린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의 목표는 어디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이걸 엄마들이 늘 이렇게 개념 속에 넣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체험학생 막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지도를 하나 사다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도 사서 애 방문에나 벽에 붙여놓고 어디 체험학생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갔다 온 장소에서 항상 애들한테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도에 스티커가 붙으면 내가 갔다 온 경주라는 도시가 도대체 우리나라 지도 안에서 어디 위치하는지 이런 거 이제 애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이 기본적인 사회 공부할 때 기본적인 체험학생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갯벌 체험하러 뭐 어디 서해안에 갔다 왔다. 그럼 그 서해안이 어디 붙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 큰 거 사다가 붙여놓으니까 애 방문 앞에. 그리고 조그만 스티커 있죠. 동그란 스티커 사다가 갔다 온 장소에 스티커를 붙여.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한 중학교쯤 가보면 빡빡하게 붙어 있겠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고학년쯤 되면 세계지도를 사야지. 요즘 어느 집에 가니까 세계지도가 벼락방에 다 붙어있다고. 어느 집이었지? 도배지가 세계지도가 나오는 도배지가 있더만. 어느 집에서 봤지? 우리 대구만에서 개미 엄마 글 읽고 온 대구는 약사하는 그 아줌마 집에 가면 한쪽 거실 한쪽 벽면이 벽지가 세계지도야. 근데 제가 아이 키울 때 그런 벽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보 나가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어로 된 세계지도를 13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조그만 애 방의 한쪽 벽면을 거의 채우는 거죠. 그래서 벽에 늘 붙여놓고 이제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어디가 지금 브라질이 어딘지 잘 모르지. 알아?
월드컵 하는데. 아나? 저는 모르고 투성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내가 세계 지도를 주려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라. 우리 집에 쓰던 식탁하고 세계 지도하고 내가 공짜로 준다고 우리 카페에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줘가지고 버렸잖아. 돌라는 사람이 없어. 그 비싼 걸. 코팅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어로 된 그 비싼 지도를 우리 애가 지금 없어서 우리 집에 아무 소용이 없거든. 자, 방금 말씀드린 걸 토대로 자, 단원 평가를 했습니다. 단원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제 과정을 하나 정하는 거. 이게 잠수내에서 편의상 붙인 과정이에요. 자, 수학 공부를 좀 어려워한다. 자,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도 성취 정도가 단원 평가 80점 정도다. 이 김책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소화하는 정도가 70%를 넘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수학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죠. 이런 아이들을 기본과정 이렇게 불러요. 이게 잠수내 책에 다 있어요. 근데 교재 살아있잖아.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 자, 응용과정은 80점, 90점 사이. 심화과정은 90점 이상은 늘 받는 아이. 심화 플러스 과정은 수학 영재들.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의 과정을 우리 아이의 수준을 일단 가늠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대로 해본 다음에 해보지도 않고 그냥 핑핑 놀린 다음에 단원평가 치는 거 보고 막 우리 아이 수준이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의 과정이 이제 적당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따라서 이제 연관 수학 공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아이가 기본 과정이다. 수학 공부를 좀 어려워하고 단원 평가를 했는데 80점을 넘지 못한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 과정이라고 했죠. 기본 과정 아이들은 수학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시중에는 다른 쓸데없는 문제집 구경도 하지 말고 뭘 해요? 학기 중에는 우준하게 교과서를 가지고 다른 거 쓸데없이 문제를 길잡이 해갖고 뭐 무조건 손대지 말고. 왜냐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지금의 성취 정도가 기본 과정일 수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이 하루 뭐가 무섭다? 하루 떼약볕이 무섭다? 하루 땡빛이 무섭다? 그런 거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자 12월생이다 그러면 3월생보다 현저하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학년군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 2학년군, 3, 4학년군. 이 말은 아이들의 과중이나 성장 정도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이 아이가 진짜 수학 재능이 느린 건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동네 언니들이 뭐라 해? 쪼아라. 이렇게 한다니까? 아직 제대로 된 뭘 발휘할 아직 그런 성장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언니들의 교실은 다 더 쪼아지지 않아서 그렇다. 더 돌려라.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좀 자라서 나중에 5, 6학년 되면 혹시 뭐 포텐이 터질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리 막 탄력도 없는 애 고무줄 당겨가지고 어떻게 완전 고무줄 끊어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수학에서 탈락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아이들의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그 아이에게 맞게 그죠? 커리큘럼을 짜서 진도를 나가면서 아이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라. 어느 날이 되면 아이들이 성숙한다니까요. 우리 애는 대학 들어갔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니 장학금 신청 좀 해라 이렇게 했어요. 외부 장학금. 외부 장학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 좋은 대학 가면. 그 장학금 신청만 하면 줄 낀데 그래, 니 장학금 신청을 하려, 외부 장학금 신청을 하려면 자기소개서 같은 걸 써야 돼. 그 자기소개서 써라. 아빠는 운동권 하다가 실업자 돼가지고 평생 돈 못 번다고 쓰고
막 노름하다 망해가지고 엄마는 돈 벌어가. 아빠 노름빚 다 갚니라고 우리 집에 돈이 없다고 썰악했어. 자기 속에서. 그럼 분명히 장금 줄 거라고. 저는 대학 들어가가지고요. 지도교수 만나가지고, 내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 운동권 하기 전에 노름하고 군대 갔다 와서 운동권 하니라고 성적 개판이었거든. 근데 내 지도교수 만나가지고 내 살아온 이야기 다 했다니까? 그랬더니 엄마 한 모시고 그래. 엄마 모시고 오니까 바로 장학금 주더라고. 물론 뭐 계속 준 건 아니지만. 그래, 그렇게 자기소개를 써서 신청하면 외부 장학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인마 이게 명식이 대학생이잖아. 아빠 그럼 자기소개서 아빠가 써줘. 이 지랄 한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학을 잘했으니까 그 잠순에서도 유명했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서울교회 식구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 애가 서울 올라갔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 애한테 수학 과외를 시키고 싶어하는 집들이 눈이 뻘게 가지고 다 설쳐. 수학 과외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니까. 그 집도 어렵고 하니까 지가 수학 과외라도 좀 해서 용돈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과외 절대로 안 하는 거라. 내가 다 알선해가 뭐 가게까지 다 협상해가지고 다 해가 줘도 안 해. 그게 참 억장 무너지겠죠. 그래서 내가 억장 무너진다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인간인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애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진짜예요. 저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애한테 뭐 속상한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막 대학 들어가서니까 놀고도 싶고 어릴 때부터 진짜 아빠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살아오느라고 지대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있잖아 그런 놈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잖아요. 자기소개서도 안 쓰겠다는 놈이 어제 우리 카톡으로 지가 레포트를 썼는데 엄마 앞에 한번 읽어봐 하면서 메일로 보내왔다니까. 근데 휴대폰으로 메일을 다운받아 보니까 눈이 나빠가 안 보여.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어. 근데 한번 보여줄까요? 메일 메일로 그랬나? 오이씨. 일상생활, 음악, 사진, 멀티미디어 게임, 레고, 탐색, 여행, 업무 관리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메일로 그랬나? 소셜 미디어. 뭐 이건? 이게 뭐? 다음 메일 어디 갔나? 에? 로그인? 왜 로그인이 안 됐지? 잉글랜드 또 저거 탈락하게 생겼네. 근데 요즘 월드컵 때문에요.
이거 우리 애가 쓴 레포트에 내가 읽어보진 않은데, 자, 1학년 때, 아니, 자기소개서가 장학 좀 받아라 해도 안 받던 놈이, 이제 막 이래 레포트 쓰잖아요. 잘했죠? 왜 웃는데? 나 기특해 죽겠구만. 아, 신기하잖아요. 그 애가 처음 든다니까? 그러니까, 자, 초등 1학년 때, 뭐 좀 못하잖아요. 근데 좀 자라가지고 성숙해서 그 자기 재능을 발휘할 시기가 올 수도 있죠. 근데 1학년 때 보고 뭐 이렇게 미리 포기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기다리면 자기 인생을 최선을 살아요. 어제 지금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돈을 보내달라는 거라.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 홍콩 여행을 가게 돼 있어요. 홍콩 이제 호텔 숙박비 5박 6일. 그거 갔다 오면 또 일본에 간다는 거라. 일본에 가는데 뭐 필요한 또 그 숙박비. 그 다음에 2학기 되면 1년 동안 교환학생 이제 대만국립대학 교환학생 가거든요. 근데 왕복 비행기 값을 미리 지불하면 좀 비행기 값 싸. 왕복 비행기 값 뭐 해가지고 어제 돈을 뭐 엄청 보내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지가 생각해도 양심이 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카톡이 왔는가 하면 지금 엄마한테 엄마 난 등골 브레이크인가 봐. 그런 거 있죠. 저 옷 그 뭐지? 그 뭐고 중학생들 맨날 사 입는 옷 노스페이스 막 그 비싼 거 막 한다고 등골 브레이크라 하고 이랬잖아요. 부모들 막 등골 다 막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엄마 나 등골 브레이크인가 막 하면서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카톡이 왔어. 근데 지금 엄마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그래 니는 왜 돈 이래 많이 쓰노 좀 전략하지 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우리 명희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인생은 어차피 누구에겐가 쓰여지는 것이란다. 엄마는 이렇게 수고해서 번 돈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다. 말이 다르죠 완전히. 우리 와이프 이래 잘 안 하거든. 이런 옆에 내가 있는데 이건 주로 제가 하는 거죠. 우리 와이프는 이래 잘 못해. 근데 요즘 막 좀 정신이 차려졌는가 봐. 진짜로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가 바로 화답이 와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니까 너무 감동이다 하면서요. 그리고 새벽 3시에 또 문자가 왔어요. 나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간다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새벽 3시까지 클럽에 가는 경우는 참 많았지만 홍대 앞에 클럽 돌아다닌다고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기말고사가 아니라 새벽 3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 마음을 이렇게 고무시키고 있잖아요. 살려주고 이러면 애들이 엄마 생각이겠죠. 아이고 저거 오냐오냐하고 이러면 저거 습관이 엉망되고 막 계속 기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잖아. 그건 좀 뭐라고요? 생각이라 했죠. 생각. 실제는 뭔가 하면 아이를 기다려주고 그래?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면 지도 인간인데 마음이 따뜻해져서 더 이렇게 잘하고 싶다니까. 훨씬 그런 태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엄마들이 이제 이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해보면 때로는 뚜껑도 열리고 뭐 할 텐데 이제 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아이와 함께 해보면 그래요? 애들에게 상처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 무너지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아이 성취 정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 파악한 성취 정도에 맞게 꾸준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 지금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기본 과정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아이가 엄마들이 계속 그죠?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12월생이 있잖아요. 한 언제쯤 갔어요? 언젠가는 좀 성숙해질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 포텐이 터지고 남자아이들 보면 특히 늑된 애들이 많거든. 여러분들 혹시 남동생이나 이런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을지도 몰라. 여자아이들은 좀 빨리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철도 드는데 남자애들은 좀 이게 늦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철 딱 들어가지고 갑자기
중학교 때까지는 개판이었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갔다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게 공부 습관을 잡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기초가 계속 쌓이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성숙하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훨씬 더 잘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지금 좀 못한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잠수내도 그런 논리가 있는데, 우리 애는 잘하는 애보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더 쪼아야 된다, 이런 논리. 그건 완전히 애를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 자, 잘하는 애들과 격차를 인정하고 그 페이스에 맞게 자기 길을 가야 되죠. 그걸 쪼아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구 다 쪼겠다.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이를 부하를 더 걸어서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 그 이른바 능력, 재능, 그 나이 또래, 그 나이 시기에 그 발휘할 수 있는 뭐 어떤 정도가 있어, 정도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되지. 고무줄 땡겨가 탄력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 아이에게 맞게. 그래서 기본 과정 같으면 학교 단원평가를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심한 문제집 이런 거 구경하면 안 돼. 엄마들도 구경하지 말고. 그래도 뭐 좋은 책이라고 선생님이 추천했으니까 문제 해결 잡이 사놓기는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문제 해결 잡이 쳐다보지도 말라니까, 이런 거. 냉정하게. 그리고 뭐해요? 학기 중에 교과서를 가지고 계속하고, 또 교과서와 익힘체를 가지고도 잘 안 되면 이제 연습을 방학 같은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아이들은 엄마들이 이제 해보면 알아. 어떤 단어를 어려워하는지. 그죠? 그 수학 교과서에 전 단어를 다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애들은 특별히 어려워하는 단어는 있어요. 수와 연산은 잘하는데 도형과 측정을 어려워한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자, 교재를 하나 택하는데 어떻게 택하는가 하면, 특정한 교재를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도형과 측정을 어려워한다 이러면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각 출판사의 문제집이 있어요. 전에 표로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 돌아가려면 어디 가요? 자, 자, 이제 이게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이죠, 문제집. 여기 잘 보면 이제 주요한 출판사들마다 수학 문제집을 많이 내는데 이 난이도가 다 달라요. 엄마들 뭣도 모르고 막 문방구에서 막 사지. 자,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문제집도 아주 쉬운 수준의 그죠? 문제집이 있고 아주 높은 수준의 문제집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기본 과정이다 이러면, 자, 그 기본 과정인데 또 뭐 모든 단어를 다 어렵다 이러면 좀 다르지만, 어떤 단어들은 무난히 해내는데 특별히 뭐 5학년 가면요, 어떤 애들 이런 거 비와 비율 이걸 진짜 어려워해.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가면 비와 비율 단원이 있는데, 가고 뭐 소금의 농도 해석고 뭐 이런 거, 이런 단어는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되면, 개념이 안 잡히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몇 개의 메이저 교재 출판사들의 문제집 가운데 문제집을 다 사는 거라. 우리 아이 난이도에 맞게. 기본 과정이니까 1단계나 2단계 사겠죠. 사가지고 그걸 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특별히 어려워하는 단어만 따로 잘라. 자른 다음에 그걸 모아. 그래가지고 다시 재본하는 거죠. 호치케를 찍든지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쓸데없이 잘하는 단어까지만 다 들이대가 부담을 주지 말고, 못하는 단어만 따로 그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문제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학 때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또 O형 엄마들 문제집 한 권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고 막 다 들이대지 말고, 우리의 무난히 잘하는 건 익힘책으로 다 확인됐잖아요. 그건 치우고 어려워하는 단어만 딱 따로 편집하는 거지. 그래서 맞춤형 문제집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만의 고유의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렇게. 그리고 절대 이런 문제집 사지 말고 이거. 요 끝에 드릴형 문제집이라고 돼 있죠. 이게 연습만 주구장창 시키는 문제집이라 이런 뜻이에요. 네? 연습은 뭘로 한다고요? 이 김책으로 하고. 이런 문제집은 중학교 가면 대표적으로 쌤 같은 게 있어. 쌤. 네? 중학생 엄마들 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생각은 안 하고 다 쌤 가고 저 삼천제라는 문제집 있어. 고등학교 가면 한 책 안에 문제집이 3000문제 들었다는 뜻이에요. 중학교도 있어. 삼천제 보니까 활자도 얼마나 작은지 막 그 책도 아니야 사실. 근데 어떤 과외 선생님들은 그걸 막 강력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마는 불성실하니까 그래가 공부를 못하니까 삼천제 같은 거 가지고 디지도 풀어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공부를 좀 해보라 이런 거예요. 우리 잠순에 가도 수학 공부로 유명한 카리스트난 아줌마가 하나 있어. 대한민국에 아는데 이 아줌마가 항상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잠순에서 맨날 삼천제를 추천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맨날 논쟁한다니까. 수학 공부를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이런 강남에서 과외하는 사람들하고 늘 논쟁해요. 그러니까 과외하는 사람은 과외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고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자라지 않으면 중학교 때 삼천제 지하물 해도 소용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다 수학 포기라. 중학교 때 학원 다 다니죠. 중학교 동네 애들 보라니까 다 뭐 차 타고 김쌤 가고 KNU 가고 뭐 다 해. 고등학교 가면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게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그래? 불안해가지고 아무리 뭐 좋은 학원 보내가 선행학습하고 진도 따라가고 다 소용없어요. 오죽하면 수능에서 수학 과목의 평균이 28점에서 32점 나올까? 그럼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오지선다의 문제에서 찍어도 20점인데 평균이 28점에서 30점이라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내가 보여줄까? 우리 초딩 유딩 엄마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기는 좀 아까운데. 시간인데 기억이 안 들어있네. 안 들어있는데 성격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이런 문제집은 사서 하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물론 문제꾸러미 이런 건 좀 뭐 그래도 뭐 할만하긴 한데, 하여튼 드릴형 문제집은 가급적 피하고, 기존의 수학 공부하듯이 많은 문제집을 다루고 뭐 이렇게 하는 수학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한 문제를 하더라도 애가 짱구를 굴려야지. 머리를 굴리는 작업을 해야 돼. 그게 수학 공부라. 그래서 켰죠? 틀리더라도 수학 공부를 한 것일 수 있고, 다 맞아도 수학 공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연습을 해가지고 뭐 엄마 마음에 들게 막 한 바닥 다 맞았다, 실수 안 했다. 이건 훈련이지, 훈련. 수학 공부가 아니고. 연습세가 빠지게 하고, 우리나라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래요. 우리나라 스포츠계 엘리트 체육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태능에 가면 잘하는 놈들만 다 뽑아가지고 맨날 훈련시킨다니까? 때려가면서. 그러니까 창의성이 아니야, 창의성이. 근데 요즘 애들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를 주름 잡는 애들은 다 어릴 때 외국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죠? 누구지? 기성용이나 손흥민이나 아빠들이 다 축구 선수 출신이고. 그럼 미리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학교 스포츠 안 하고, 그죠? 아빠가 직접 데리고 가면서 키우고, 막. 브라질에 유학 보내고, 누구, 기성용이 어릴 때 뭐 영어배우로 어디 갔다, 영국 갔다 했나? 호주? 그래, 이렇게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축구 대표팀이 이렇게 안 해요. 맨날 패가면서 있잖아요. 당연한 대회에서 성적 올리려고, 스파르타식으로 막. 그래가지고 이제 뜻 있는 애들은 다 나가잖아. 외국으로 나가요, 아예.
선진 스포츠 클럽의 그 인프라도 경험하고 이러려고. 그리고 지금 한국 축구 미래라고 하는 그 꼬마들이 10대, 15, 17살짜리 지금 바르셀로나가 3명이나 가요, 3명. 이 아이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날 이제 한국 축구는 이제 희망이 있죠. 그 지금 국가대표들도 애들이 좀 하는 애들 다 창의적이죠. 지금 전방에 있는 손흥민이나 오른쪽에 있는 저 이청용이나 얘네들 하는 건 옛날 축구하고 다르다니까. 엉뚱이다.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 거 다 치우고, 문제집 같은 거, 드리려는 문제집인 거 다 치워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 성취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추천하는 책이 이거라 했어요, 이거. 문제 해결의 길잡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책이에요. 이거 말고도 또 뭐 좀 나온 게 있던데, 최근에 나온 다른 출판사 책들이 있던데, 그건 내가 모르겠고. 자, 다시 돌아가서 아이의 성취 정도가 아주 잘한다, 이런 아이들은요, 교과서는 방학 중에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몇 학년이지? 예를 들어 3학년이다. 이거 영재급이죠. 이거 심화 플러스 과정이라 말하는 영재급이다. 이러면 수학 영재다. 이런 아이들은요,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예를 들면 3학년 겨울 방학 때 4학년 과정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방학 때. 그러면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고 수학적인 애들은 이거 다 한 학기, 겨울 방학 때문에 한 학기 과정을 소화해요. 그런 다음에 학기 중에 뭐예요? 심화 문제집을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문제집이 심화편, 아니면 원리편과 심화편, 이런 걸 가지고 학기 중에 그거 푸는 거지. 하루에 몇 문제씩. 그러니까 아이마다 성취 정도에 따라서 그 아이 고유의 커리큘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냥 무식하게 옆집 언니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좀 제 마음이 전달돼요. 자, 아주 기본적인 애들, 수학을 어려워하는 애들은 교과서의 김치를 가지고 하고, 특별히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으면 방학 중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집을 몇 권 사가지고 어려워하는 단원만 따로 편집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뤄보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학기 중에도 계속 교과서와 익힘책을 가지고 엄마와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구체적인 구체물을 가진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애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그날을 향해서 꾸준히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꾸준히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우리 배영이라는 애가 있다 했죠. 지금 대구교대 2학년인데 영희가 수학을 진짜 어려워하거든. 엄마 아빠가 딱 보면 수학 못하게 생겼어. 내가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수학을 진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겁도 없이, 물론 제가 그때 강의도 잘못했지, 그 우리 애 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줄 알고, 옛날에 강의할 때는 다 중학생들은 A급 수학, 초딩들은 문제해결 길잡이 심화편. 그래가지고 뭐 제 강의 듣는 애들 다 집집마다 곡소리 났잖아. 이거 사가지고 하느라고. 애들이 막 기절을 하려고 하잖아. 엄마가 집에서 평소에 시킨 것도 있는데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오더니 진짜 겉 때리는 문제집 사들고 와가 막 그걸 막 노트에 적으면 그거 가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쓰락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다 기절하려고 하고요. 엄마 그 아저씨 만나지 마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영희라는 애가 수학을 진짜 어려웠거든. 중학교 1학년 딱 떠가지고 수학 중간고사 쳤는데 50몇 점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고전해서 그때부터 막 멘붕이 와가지고 하고 집에 가면 또 엄마 고함 질렀겠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지만 딱 받으면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라. 그죠? 근데 이 집이 이제 아기 때부터 우리하고 같이 자랐거든. 우리보다 4살 어린데 완전히 아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들은 것도 많이 있고 본 것도 많이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 집 아빠가 특히 지금 경명여고 국어선생인데 아빠가 아주 이렇게 소신도 있고 이래.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왜냐면 자기 담임하면서 고등학생들 보니까 고등학교 가면 다 수학을 포기하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하면 조금씩 향상되죠. 평균이 문과 평균이 30점인데 거기서 한 50점만 받아봐야 엄청난 점수라니까. 50점이면 4등급 준대요. 4등급. 4등급이면 보통이 아닌데 지금 1등급 9등급 사이에서.
그러니까 포기하자만 하고 꾸준히 가면요 한 3, 4등급 할 수 있다니까. 자, 그러려면 어릴 때 너무 고무줄 땡기면 안 된다고요. 수학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는 애들 못하는 대로 그만큼씩 하면서 가면 돼. 너무 어려운 거 풀락 하지 말고. 실제 수능에서도 그래야 돼요. 수능에서도 그죠? 대부분 애들이 뭣도 모르고 4점짜리 문제 풀로 낑낑대다 시간 다 날라가. 자기 주제파를 따요. 주제파. 내 성적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수능에서 30문제 나오죠. 30문제 2점짜리 3문제 6점, 그리고 4점짜리 13문제 몇 점이에요? 52점? 그럼 58점 42점 남았지. 그럼 3점짜리 몇 문제야? 12문제죠. 자, 4점짜리 13문제 3점짜리 12문제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내가 고3이고 나는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점짜리 포기하고 3점짜리 문제만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거라. 그것만 성실해도요 3점짜리 다 풀면 몇 점? 40 몇 점? 42점 2점짜리 3문제 하고 50점. 그럼 3등급. 재수 없으면 4등급. 근데 꼭 4점짜리 문제 풀겠다고 들이대가 머리 싸매가지고 10분씩 풀다가 막 시간 다 낭비하고 안 풀리니까 또 딴 문제 손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건 전략적이지 않은 거지. 자, 그러려면요 자기가 공부한 건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내가 내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그 적절한 교재를 택했어. 그럼 그것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만 다 해결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진도는 다 나갔는 데 있잖아요. 매 단원마다 이해 정도는 한 70%밖에 안 돼. 그럼 시험 치면 어떻게 돼요? 70점 나올 것 같아요? 빵점 나 빵점. 매 단원마다 이해는 70%밖에 안 돼.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대충 70%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 그 단원을 제대로 소화해야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어려운 문제들은 다른 이 단원과 이 단원을 통합시켜놔, 개념을.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성취 정도에 맞게. 예를 들면 다른 건 다 때려치우더라도 내가 집합 단원만 완전히 소화한다. 그럼 집합 문제 해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 어떻게 해요? 어슴푸레하게 아는 채로 진도는 막 나가는 거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진도 빼면 그냥 거기 끄떡이면서 쭉 나가. 지는 소화가 안 된 채로. 그래가지고 낭패보죠.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다 그렇다니까. 맥혔죠. 우리 1학년 내영남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야자 시간에 그 특별반 있잖아요. 특별반 전교 50등까지 60등까지 뽑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독서실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공부 좀 하는 애들 있죠. 다 수학의 정석 2, 1 이런 거 들고 하더라니까. 우리 애는 10-가 고등학교 1학년들 하는 거 하고, 그 공부 좀 한다고 다 2학년 3학년들 하는 과정을 다 학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자 시간에 다 그 책을 꺼내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애보다 진도가 1년 2년 빠르더라고. 근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까요, 어떤지 알아요? 우리 애보다 잘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 진도는 다 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도를 나가는 것과 그 학습자가 그 내용을 소화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도 뺀다 뭐 엄마들 이런 것도 계속 염려하더라고.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수학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공부 습관을 잡아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아이와 함께 해보고,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단원 평가를 하고, 그 단원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교육 과정을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학습 커리큘럼을 짜서 아이와 함께 그렇게 꾸준히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죠. 우리 겸이 봐요, 겸이. 겸이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 자기만큼은 자기만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부하를 무리하게 걸지 않고. 그러면요, 그죠?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만큼 살면 되잖아요. 꼭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막 이게 아니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자, 습관을 잡는다. 그리고 그 습관에 입각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엄마와 함께 교과서에 김치해가지고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 핵심은 뭔가 하면 수학에서 멀어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무리하게 부하를 걸어서 수학을 질리게 하거나 멀어지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수준만큼 꾸준히 하면 돼요.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향상된다니까. 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기본 과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그러면 점점 격차가 줄어들죠. 3월생과 12월생 격차가 줄어들어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70살과 71살 별 차이 아니잖아요. 근데 6세 8개월하고 6세 2개월하고 막 엄청난 차이라니까. 우리 애 때 그랬어. 우리 애 때.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일찍 들어갔는데 그 전에 3월생하고 같이 지내니까 누나 같아. 누나. 우리 애한테 뭐 사랑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온 애 덩치는 산만하고 있잖아요. 누나가 이거 엄마 같더라. 엄마. 근데 그 애 데리고 가고 우리 집에서 같이 게임하고 막 이러더라고. 초등학교 때. 우리 애는 발육 정도가 늦어가지고 학교에서 항상 제일 앞에 앉아 깃발 들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애가 자라가지고 지금은 내가 애를 몰라보겠어. 헬스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막 건장해졌는지. 그 꼬매 요만했거든. 달리기하면 맨날 꼴찌한다 했죠. 운동회 때 맨날 꼴찌하는데 내가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지금 엄마가 맨날 신발을 큰 거 사줘가지고 운동회 할 때 하얀 신발 그 실내화 신고 뛰더라고. 근데 이놈의 엄마씨가 항상 그 큰 걸 사준다? 내가 미치고 환장 벌쩍 뛰겠어. 아니 제대로 된 신발 신고 뛰도 꼴찌인데 큰 거 신고 뛰다가 신발 벗겨져가지고 있잖아요. 그 벗겨진 거 줘가지고 들고 쑥스럽게 뛰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이 내 마음이 무너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애 6학년 때까지 계속 내가 학부모 운동회 학부모 달리기 내가 항상 나갔다니까. 저는 주말에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달리기 나가면 무조건 1등이라. 난 나라. 내보다 10년씩 어린 아빠들도 있더라고. 같은 애인데도 결혼 일찍 한. 내 따라 잡으라 하다 다 쓰러지고 이랬어요. 왜 마음이 직장생활 이런 것도 운동 안 하면요 막 마음은 앞으로 나가는데 몸이 안 따라와. 우리 그 화요일날 성경공부 모임에 오는 그 세희라는 우리 애하고 한 반이었는데 그 세희 아빠가 실제로 그랬다니까. 내보다 세희 아빠가 한 6, 7살 어린데 이 아빠는 대구은행 전산실에 근무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운동 안 했잖아. 근데 초등학교 때 아빠 달리기에 나온 거라. 내하고 한 조가 됐어요. 출발을 했는데 내가 빨리 뛰니까 내 따라잡으러 가서 쓰러져가 피만 흘리고 뭐 있잖아. 그래 그 사진을 이 엄마가 찍어놨다가 나중에 10년 후에 내주더라니까. 10년 후에 이 아줌마가 다시 호실제에 내 강의를 들어왔잖아요. 이 집 엄마가.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도 나오고 이러니까 옛날에 그 추억이라고 자기 남편 막 쓰러진 사진 있잖아. 막 출발선상에서 5m도 안 나간 남편 쓰러져. 제가 뛰면 막 그 우리 명희 반 애들이 와 명희 아빠다 하면서 막 함성 지르고 이러거든. 근데 맨날 그 저녁에 나가서 애들하고 축구한다 했죠. 동네 양아치들 다 모아가지고 축구 애들. 왜냐면 우리 애 괴롭힐까봐 내가 애들 관리하는 거지. 동네 양아치들 내가 다 관리했어. 축구하면서. 자 아저씨 애들 하면서 잘 봐줘라 하고 다. 그 내 뛰면 항상 애들 막 함성 지르고 있잖아요. 그럼 내 비누 받아와가 1등 하면 뭐 주잖아요. 그 우리 애한테 갖다 주고. 그래 내 위로했다니까. 근데 그 애가 자라가지고 중학교 2학년 되니까 계주 반대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보면 자라나서 그죠? 언제 어떤 날 애 자기 그죠?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른다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했죠. 초등학교 때 애들 막 반에서 1등하고 막 대장하고 짱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빨리 발육한 애들이거든. 근데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릴 때 맨날 맞던 애가 갑자기 커진다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역전돼. 근데 야는 지가 중학교 때까지 계속 지가 짱했다고 고등학교 때도 그 생각으로 덤비다가 개박살 나잖아. 그런 걸 주제로 한 영화도 있어요. 독립영화인데 제목이 뭐더라? 바람인가? 이 보면 중학교 때까지 짱한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짱한 걸 믿고 애들 굉장히 괴롭히고 이런 거라. 근데 고등학교 가서 완전히 입장이 역전돼가지고 있잖아요. 괴롭힘을 당하고 거꾸로 이래 되는 거라. 그래서 결국 애가 자살하자. 자업자득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의 성장이 다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성취 정도가 다가 아닐 수 있어. 근데 엄마들이 무식하게 막 밀어붙이고 이래가지고 가능성을 사장시키지 말고 고무줄의 탄력을 잃게 하지 말고 동네 언니들 시키는데 더 쪼지 말고 만약에 쪼락하는 언니들 있으면 다음부터 만나면 안 돼. 누구에 그냥 두면 안 된대 뭐 이렇게 하는 엄마들 많이 있죠. 왜 그런 줄 알아? 자기들이 불안하거든. 뭐 하면 다 따라 해야 되잖아. 그래야 안심이 되죠. 근데 내가 하는 거 안 하고 뭔가 배짱 부리면서 놀고 있어. 그럼 불안하다니까? 그래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동네 그런 언니들 있으면 만나면 안 돼. 더 쪼아라 이런 언니들. 그럼 한 인생이 한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래?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아이들이 성취 정도 이럴지라도 언제 발휘될지도 모르고 또 엄마들 전에도 뭐 웃더라마는 포텐이 안 터질 수도 있어. 학습전이 그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그렇다고 뭐 인생이 뭐 어떤데요? 꼭 공부 잘해야 잘 사나? 다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그건 평생 가도 안 돼요. 애 공부 잘하면 뭐 엄마들 염려 없이 뭐 다리 두 팔 뻗고 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 또 그 다른 걱정이 있는 거라. 장가 가야 될 걱정, 취직해야 될 걱정. 우리 애 보니까 뭐 취직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 걱정하기로 말하면 내가 뭐 맨날 걱정해야 되죠. 근데 애는 항상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뭐 밥 먹고 못 살겠네 이렇게 한다. 그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자든지 저학년 때 아이들의 가능성을 사장시키지 말자 이거죠. 이게 이제 아이의 성취 정도에 맞는 학습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강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구체적인 하루 수학 공부,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지금은 이제 전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오늘은 아웃라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형 특강을 하는데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갔죠. 박근혜 갔다 오면 경제사절단들이 간대. 그래 우리 형이 경제사절단으로 뽑혔어. 대구 의원. 아니 한강이 하면 이런 전문 병원이 없대. 우리 형 하는 병원이. 그래가지고 그거 가기로 해가지고 원래 다음 주 특강 못할 뻔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네. 네, 어제 병원에 갔다 못 만났어요. 어제 서울에 뭐 그것 때문에 뭐 불려 올라가서 회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특강 하기로 했는데 특강 끝나면 이제 피자 쏘고 이제 피자 파티 이제 하고 뒤풀이 하는 거 뒤풀이 소감도 이야기하고 뭐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많다 근데 맨날 오던 분들 없고 요 처음 왔어요? 저번 주에 왔었어요. 어디서 왔다 했지? 이마트. 이마트에서 듣고 저번 주에 지금 두 번째. 또 이거 처음 왔죠? 여기 이마트에 썼어요? 그러면 아 복현초 여기 처음 왔죠? 두 번째. 이마트에서 월드 이마트 신상초. 어디요? 신상. 칠성초등학교? 칠성초는 강의한 지 오래됐는데. 아 그래? 또 뒤에는 포항에서 왔다 했어요? 포항 이마트. 저 뒤에는요? 예? 화동초등학교? 아 저기요 거기도 강의한 지 오래됐는데. 아 그래요? 네, 다음 주에는 특강하고 뒤풀이하고. 근데 윤주씨네 그룹 안 왔다. 어디 갔노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방학 언제 하지? 25일. 20일? 그러면 다음 주에 특강을 하니까 종강을 7월 첫 주에 안 하고 7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왜? 아니 나 안 올까봐 가지 엄마들이. 셋째 주까지? 7월 셋째 주까지? 7월 18일. 예, 그러면 방학하기 전이야 그게. 그럼 7월 셋째 주까지 하고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와서 우리 형이 내일 시간은 똑같아요. 예, 11시
그 맛있는 피자 우리 형한테 소락해놨으니까 음료수하고. 전에 몇 년 전, 5년 전인가 제가 중국 갔을 때 우리 형이 배 타러 왔는데 그때 내가 없었는데 뭐라 하더라? 하여튼 엄마들 되게 좋아했다 하더라. 두 번은 배 타러 두 번 왔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일본 갈 때 왔는데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건대지 식당에 가서 뒤풀이하고 이랬을 때 여기 엄마들은 다 이제 얼마 안 돼가 하여튼 다음 주에는 좀 떠들지 말고 일찍 와서 우리 형은 저처럼 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 엄마들 떠들고 쫀다니까. 알았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